안녕하세요, 조홍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24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초기 디자인과 근대 디자인 역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색채 디자인 5번째 파트죠. 이 과목은 좀 양이 많습니다. 양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 비해서 양이 좀 많죠. 왜냐면 디자인 일반에 대한 공부 하나만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또 디자인 역사, 게다가 시각, 제품, 환경, 미용, 패션 각각의 파트별 또 내용을 배워야 하니까 양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서 20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 다른 것에 비해서 좀 그렇게 미시적이거나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이 많은 대신에 다행인 것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열심히 들어왔는데도 제대로 내가 외우고 있는지,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디자인 파트는요, 세세하게 미시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들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핵심의 가장 특징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하나씩 기억이 나면서 자기 것이 되는 그런 방식이지, 처음부터 강의 듣고 처음 이론서 배우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암기되고 이해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도 너무 열심히 잘해 오셨습니다. 이후 남은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선생님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역사. 선생님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고 선생님의 그 성의 없는 글자체 많이들 힘들어 하셔서 프로젝트를 하나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 전부터 해주시지. 죄송합니다. 이후부터는 이렇게 더 양질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 디자인사인데 우리가 역사를 이제 근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나눴었죠. 그러면 이제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는 대략 한 17세기 르네상스 정도를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언제로 하느냐? 자, 이 현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역사적인 큰 사건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아는 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선생님 이거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거 안 나오죠. 무슨 역사 문제도 아니고. 이거를 이해시키려는 이유는 뭐냐면 요 현대 디자인사의 다다이즘부터 추상주의가 보면 이 전쟁의 기간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디자인 경향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그 날짜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어떤 시대를 살아갈 땐 그 시대의 주류를 우리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근본되는 사상 같은 게 있습니다. 사상. 그래서 근대 디자인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이에요. 자, 이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은 우리 디자인뿐만 아니라 미술, 회화에 모든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었던 사상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디자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다면 이 모더니즘 사상은 무엇이냐? 자, 교재에도 나오지만 교회의 권위와 봉건성의 반항이다. 그리고 과학이나 합리성을 중시한 기본적인 그러한 사상이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항상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반해서 나오는 현상이죠. 자, 이 근세, 중세 시대 이때는 어떤 종교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았죠, 우리 시민들이. 자, 현대에도 보면 콩고인가 이런 나라에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평상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마녀다. 저 여자가 주술을 걸어서 나의 남편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버리면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인지. 안 따져봐요. 따지지 않고 가서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이 현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어떻겠어요? 더 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억울했던 것들 이제 따져보자. 그게 모더니즘이죠. 따지는 게 뭐예요? 상당히 객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상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더니즘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자, 사실은 모든 사상이 다 좋습니다. 모든 사상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사상을 사람이 하면 그때 나빠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함께 살 수 있다, 없다, 화목하게? 없다.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구 데리러 가서 축구만 하면 이 사람들이 행복해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행복해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같이 함께 똑같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상적이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모더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모더니즘도 보면 어떤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곧 하나의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남녀 평등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당시 때 이런 여자를 무시한다든가 인종 차별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던 이 모더니즘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모더니즘을 가지고 악용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죠. 그러면 이거에 반대하는 또 무언가가 나오겠죠.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나온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는 이제 반하다라는 뜻이죠. 모더니즘을 반대해서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요때 요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떡하냐? 인간은 그럴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핵심 인간의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 뭐라 그러죠? 그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에 기반을 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한 우리 디자인 쪽도 많은 부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조건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 상당히 객관적 남자 같은 거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약간 부드러운 여성적인 느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이성 가지고만 할 수는 없어요. 또 마찬가지 감성만 가지고도 할 수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 이런 모든 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이 되고 그걸 하는 것을 우리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균형과 조화라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이 근대 디자인의 핵심 사상은 모더니즘, 현대의 핵심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이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모더니즘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고 또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차갑고 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또 왜곡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대에 나오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은 다양성을 뭐하자? 인정하자.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런 내용이 주 핵심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교재를 보시면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항상 그냥 나오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었죠. 근대 디자인 할 때도 독일공장연맹에서 주로 추상주의 작가들을 가져다가 작품을 만들게 했던 이유는 뭐야? 그 당시 기계 기술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의 아주 모양도 그냥 화려하게 우리가 다양한 어떤 조형적인 모양을 갖출 수 있었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죠. 그럼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자, 항상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대 디자인사 역사의 대표적인 것은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팝아트, 오버아트 이렇게 5가지로 나누는데 이 현대 디자인사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디자인 경향이 이 미래주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미래주의는 뭐냐 그러면 그 20세기 초에 그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전위 예술로서 그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했던 그러한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디자인했던 그 작품이나 디자인들이 현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래지향적이고 상당히 하이테크한 소재들 그리고 그러한 색채들을 주로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미래주의가 잘 되었다면 아마 우리 시대가 훨씬 더 나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래주의의 문제는 이제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 전쟁 당시에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이 이제 실제로 그 살아 돌아와도 어떤 그 이탈리아 그러면 이제 파시즘이죠. 예,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에 많이 그 이용당하면서 이 미래주의가 조금 성공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후에 이 미래주의는 이탈리아의 어떤 디자인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뭐 이 정도고요. 시험 문제는 이 미래주의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 그러면 그 밀라노에서 그 공업도시죠. 밀라노에서 그 시인 그 마리네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그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해하고요. 별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게 있구나. 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이즘인데 이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를 보게 되면 요 전쟁의 그 시즌이죠. 예,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사람이 저도 이제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보면, 물론 직접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정말 대충 그냥 그 전쟁이라는 어떤 간접 경험을 봐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 죽어나가야 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서 중노동을 당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건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극도의 어떤 고통과 그러한 아픔에 들어가면 무엇을 놔버리죠? 정신을 놓게 됩니다. 바로 그 정신을 놓는 것, 그걸 우리는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을 배제해 버리는 거죠. 이성을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경향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비합리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술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다라는 것은요, 프랑스 말로 목마라는 말인데, 요 다다는 하나의 잡지책의 이름입니다. 잡지책. 그 잡지책이 지금은 이제 다양한 매체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유행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과거 이 당시에는 뭐 잡지 정도밖에는 뭐 매체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다다라는 잡지의 그 디자인이 유행하면서 다다이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의 큰 키워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배제한 비합리적이고 무계획적인 예술운동이었다. 왜?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던 세대고, 그 전쟁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겠죠. 특히 디자인에도 마찬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가는 마르셀 듀상의 남자 소변기인데, 이게 옹달샘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소변기를 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옹달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그 유머라든가 변형, 충격 등의 그런 수단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뭐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 현실을 뭐 하는 거죠? 초월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이성의 지배를 배척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냥 꿈의 세계 또는 뭐 사후 세계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대표적인 작가는 에르스튼, 미로, 달리, 샤갈 등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추상주의죠. 추상주의도 마찬가지. 순수한 관념을 선형, 색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했다. 자, 우리 차가운 추상, 뜨거운 추상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몬드리안 들어보셨죠, 그죠? 몬드리안의 작품을 보게 되면 선과, 그죠? 면과 그다음 이 안에 원색, 삼원색의 컬러와 무채색 등으로 이렇게 아주 순수한 관념, 우리 형태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죠? 이념 형태, 순수 형태, 그죠? 순수 형태, 이념 형태, 추상 형태. 이거 같은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과 형과 색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추상주의 운동은, 자, 뜨거운 추상이라고 해서 칸디스킨이라는 사람은 뜨거운 추상입니다. 일단 이거 외우세요. 항상 뭐 차, 몬, 뜨, 칸, 뭐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차이라고 한다면 이 차가운 추상은 약간 직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뜨거운 추상은 상당히 곡선적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이런 직선적인 특징이 차가운 추상이고,
곡선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은 뜨거운 추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예요? 팝아트.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면 이제 살만하니까 어때요? 놀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팝아트라는 게 이제 1960년대에 뉴욕에서 유행을 하는데 뭐 예술을 좀 더 상업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예술을 쓰는 것이죠. 예술가들이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사실 그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면 이제 대중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순수 미술 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가난했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걸 통해 돈을 벌었지, 그 당사자들이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팝아트는 상당히 상업성이고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엘리트 문화를 반대했다. 대중예술. 엘리트 문화라는 건 미술 보면 약간 좀 보면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어요. 정말 왜 저게 저렇게 비쌀까 할 정도로 좀 거품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재수가 없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미술의 어떤 엘리트적인 그림이 아니라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그죠? 누굽니까? 대표적인 작가가 앤디 워홀입니다. 그 사람의 작품, 뭐 마릴린 monroe라든가 코카콜라의 마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모더니즘이 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듯이 팝아트에 대해서 반대해서 나온 게 바로 오바트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각적 착각 영역을 확대 비재현적. 이게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이 오바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착시입니다. 착시. 팝아트의 어떤 상업성이라든가 이 상징성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한 순수 예술의 어떠한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개념이 바로 오바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5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근대 디자인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대 디자인사 역사 다 기억나시죠? 미아, 유리, 도쿄, 구대순, 바아.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미술공예운동, 독일공장연맹, 바우하우스. 요 3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현대 디자인은 이렇게 5개가 있고, 미래주의 이건 뭐 거의 안 나오지만 누구 때문에? 기사 때문에 계속 이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이제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니멀 아트. 이제 현대까지, 우리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디자인이 바로 미니멀 아트입니다. 자, 미니멀 아트 그러면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단순화.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단순화시키느냐? 이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 인포메이션들, 많은 정보들을 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많이 아는 만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결론 뭔데 말해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잡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힘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단순화시키는 거죠. 미니멀 아트는 이렇게 간결하게, 심플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많은 정보가 소통되어지고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컬러리스트를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컬러를 이 시대마다 어떤 컬러를 썼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컬러 시험에서는 주로 그거와 연결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다다이즘은요, 상당히 극단적입니다. 화려함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갖고 있는, 그래서 어둡고 칙칙하지만 또 화려한 면이 있는 그러한, 미친 거죠. 그죠? 그러한 컬러들을 주로 썼고, 초현실주의는 뭐 다양한 색상을 사용했지만 약간 중명도, 중채도의 느낌, 그리고 난색 계열이 조금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추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그 몬드리안은 삼원색, 그죠? 와, 무채색, 단순한 그런 삼원색과 무채색.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팝아트는 상당히 그 화려하고 강한 대비 원색 같은 걸 사용했다라는 거. 오바트는 기본적으로 그 약간 흑과 좀 단순했습니다. 흑과 백,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검은색과 흰색 뭐 이런 단순하게 아주 표현을 했었던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니멀리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색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단순해야 되니까, 그죠? 아주 순수한 그런 단순화된 그런 색들을 많이 사용했다라는 거.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디자인사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역사에 대한 강의는 끝났습니다. 우리 초기 디자인과 근대 디자인과 현대 디자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가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이 세 파트에서. 물론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도 나옵니다만 보통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디자인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근대 디자인에서 한 문제 나오거나 현대 디자인에서 한 문제에서 그 세 개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주로 많이 나오는 파트는 이제 근대 디자인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 디자인, 가끔 초기 디자인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대 디자인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고작 한 문제, 만화에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양은 대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심도 있게 암기한다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근대 디자인 3항, 미아, 유리도큐, 구대순, 바아,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대표적인 작가들, 그 사용했던 컬러, 현대 디자인사도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에 대한 강의는 끝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나라별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끽해야 미국의 디자인만 좀 출제가 되죠. 그런데 왜 다 하십니까? 정말 가끔 기사에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공부 차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라별 디자인 그러면 이제 스칸디나비아 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인데, 시각 디자인 관련한 자격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출제가 됩니다만 컬러에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스칸디나비아는 우리 저기 북유럽이죠. 유럽의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에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근데 요 덴마크는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 여하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덴마크. 요 북유럽의 그 디자인 경향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다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있는 나라들은 비교적 다 선진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디자인을 통해서 상당한 효율을 올릴 수 있게 되고 그 효율이 사람들의 삶과 질, 그런 행복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런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이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디자인의 큰 특징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감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 예술적 방향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감각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예술적 방향을 추구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제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당히 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에서의 용품들에 대한 디자인이 많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나라인 만큼 되게 친환경적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내추럴한 그런 디자인이 많다는 거. 그리고 이탈리아의 디자인 특징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미래주의와 미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탈리아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두 개 생각해야 돼. 하나는 미래주의라는 것과 하나는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곳은 이제 에토레 소스사스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그 혁신적인 디자인을 주도했던 그룹이 뭐다? 멤피스 디자인 그룹이다. 뭐 요 정도의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번, 재수없는 1번. 방송에다 재수없다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하는 일본의 그 행태를 보면 아주 재수가 똥입니다. 그죠? 여하튼 이 나라의 그 디자인의 특징은 조밀한 변조, 간결, 기능, 명쾌, 형태, 상징성 이런 게 있고요. 절제된 색채 사용과 소박한 색채 문화, 그리고 극소주의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 같이 함께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일본 디자인에서는 레이몬드 로이라는 사람의 피스 담배 값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이몬드 레이의
필수 담배값.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담배값이지만 이 담배값 디자인이 기존의 거와는 전혀 다른 상당히 좀 혁신적인 그런 것을 경험했겠죠. 항상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이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걸 경험하다 나쁜 거 경험하기 힘들어해요. 나쁜 거 경험하다 좋은 걸 경험하면 좋아하지만, 그래서 항상 어떤 디자인을 경험하면 그 이하의 것들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촌스럽게 생각하거나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이너들이 어떤 디자인을 했을 때 단순히 디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같이 끌어올린다 했었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필수 담배값을 디자인 레이먼드 로이였다라는 거. 자, 재수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디자이너라고 하면 좀 더 중립적이고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싫어. 하여튼. 자, 미국의 디자인은요, 미국의 디자인은 상당히 그 두 가지, 실용주의와 기능주의, 이 두 가지를 강조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자인은 전쟁을 물론 경험했지만 본토에선 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자원과 인력, 그리고 또 바우하우스, 우리 독일의 바우하우스 교수들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 미국으로 이민을 왔죠. 그러면 그대로 그때 그 바우하우스의 어떤 디자인 사상이나 조형 이념이 그대로 미국에 흡수가 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함께 좀 애워야 할 사람이 누구냐? 헨리 포드라고 해서 우리 자동차, 포드 자동차 아시죠? 그 자동차를 컨베이어 시스템, 분업화시킨 사람이에요. 한 대의 자동차를 보통 만들 때 50명가량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팀이 만들면 다른 팀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만드는 수량이 적으면서도 비효율적이었던 거를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만드니까 쉬지 않으면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러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되는, 그리고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멀리 지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도시 어떤 그 인구를 분산화시키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하튼 그냥 컨베이어 시스템. 뭘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 얘기하고 싶은 욕망이 막 지금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단 시험도 봐야 되니까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게데스라는 사람은 이제 유선형 디자인, 그 유선형 디자인, 직선적인 게 아니라 이 곡선적인 유선형 디자인을 한 사람이 누구다? 노먼 벨 게데스라는 사람이다. 미국의 레이먼드 로이나 이런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의 디자인 항상 그래요. 뭔가 어려움을 경험해야 한 사람들은 많이 성장합니다.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그런 사건이 큰 게 미국 경제 대공황이 왔었습니다. 그 대공황이 멘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많고 시장도 크고 제품도 남아 도는데 모두가 살기 힘든 거야. 멘붕. 이유가 뭐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디자인 뭐 경영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 디자인 이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전문화되고 막 대학에서 연구하고 이렇게 된 거죠. 자, 한국의 디자인은 뭐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894년 갑오경장이죠. 이제 근대화의 시점을 보는 건데, 이때 최초의 현대 개념의 디자인을 도입하고 미술 교육이 시작되었다. 뭐 이 정도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경험하면서 디자인 실용기, 뭐 디자인 세분화, 디자인 성장기로 나누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컬러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출제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이 미국의 디자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디자인에 있어서의 어떤 사실 가장 큰 흐름은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에서 이 산업 디자인 개념도 미국에서 나왔고, 공업 디자인에 대한 개념도 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능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기능주의, 미국에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능인데, 기능의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것이 디자인이냐? 제가 얘기했죠. 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미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 기능주의 핵심 뭐냐? 기능과 미의 형태를 일치시키는 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만 좋아서도 안 되고, 또 사용하기만 편해서도 안 되는 거죠. 보기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한 그러한 형태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사람이 바로 루이스 설리반입니다.
이 사람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기능주의의 루이스 설리반. 어쩌다 보니까 또 시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많이 나와요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시험 위주의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색채 디자인 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식하게 공부하면 지치기 때문에 제가 뭐가 나와요 얘기해주면 그거 위주로만 공부해도 점수가 꽤 나오니까 해보시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말한 그 말 중에서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말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고 주장한 미국의 기능주의 대표적인 작가는 누구인가? 루이스 설리반이죠. 오토 바그너라는 사람도 예술은 필요성에 따라서만 지배된다 라고 주장했던 요거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 기사 시험 때문에. 산업기사는 그냥 루이스 설리반의 기능주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지만 정말 가끔 어쩌다 나올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일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디자인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지식. 자,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무언가와 항상 같이 존재하죠. 그래서 소통을 디자인하는 시각 디자인, 도구를 디자인하는 제품 디자인, 공간을 디자인하는 환경 디자인, 이런 식으로 뭔가와 같이, 그래서 경영에 관련해서 디자인이 가면 디자인 경영, 정책에 관련한 것에 디자인이 가면 디자인 정책,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돈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산업 디자인 또는 상업 디자인 그러고, 또 공익을 위해 쓰면 공공 디자인 이렇죠. 그래서 디자인은 어떤 무언가와 같이 결합하다 보니까 디자인만의 어떤 단독적인 그러한 지식 체계가 많지가 않습니다. 끼케야 실체화 시킬 때 우리 보통 형태라는 걸 통해서 디자인을 실제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라는 것에 관련한 내용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일반, 이 디자인의 요소, 원리는 대부분 어떤 거와 관련돼 있다? 형태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형태와 관련한 지식 체계 정도가 보통 디자인의 내용인데, 이 형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디자인의 요소, 그리고 그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요소. 자, 우리 인간도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잖아요. 디자인, 사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게 요소죠. 그죠? 70% 이상이 수분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죠? 모든 물질이 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암기는 항상 저는 앞자로 외웁니다. 개시상실. 뭐라고요? 개시상실. 어떻게 외워요? 떡볶이집을 개시했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상실하죠. 마음이 상실합니다. 개시상실. 저는 그렇게 외운다고요.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렇게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외운다고요. 자, 개념 요소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개념. 뭐 군대에서 개념 없는 짓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애들, 이런 애들, 야, 너 진짜 개념 없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형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개념 요소입니다. 그래서 점과 선과 면과 입체, 요게 바로 개념 요소예요. 시험에도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래서 1번 점, 2번 선, 3번 명암, 4번 입체, 이렇게 나오면 아하하하, 요놈은 시각 요소니까 답이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다음 중 디자인 요소가 아닌 것은 개, 시, 상, 실, 요 네 가지 외의 것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합니다. 자, 그래서 점선면 입체, 요거 우리 순수 추상주의죠. 그래서 추상 형태라고 했었습니다. 자, 시각 요소는요, 눈으로, 우리 시각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기본적인 형태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형태, 방향, 명암, 색, 이런 것들 당연히 우리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질감, 그 다음 크기와 그 다음 운동감,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각 요소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요소라는 것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것과의 상관하다. 뭔가
대비 뭔가 비교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보통 면적과 무게라는 거는 뭐가 더 넓다, 뭐가 더 무겁다라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상관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면적과 무게감입니다. 실제 요소는 이제 실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인가의 성격, 그게 실제 요소. 그래서 디자인 요소는 4가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형태라는 거,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 어떠한 2가지가 있다 했었죠. 하나는 기획에 관련한 업무가 있고 직무가 있고 디자인도, 그 다음에 기능에 관련한 직무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디자인 그 지식 체계가 단독적으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른 어떠한 분야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야와 같이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끼케야 계획의 개념, 기획의 개념을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고, 대부분은 기능적인 부분에 관련한 형태에 관련한 지식 체계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요 정도예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형태는 이념적 형태와 현실적 형태로 나눠요. 이념적 형태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를 하죠. 근데 만져지지 않는 형태고요. 현실적 형태는 실제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념 형태는 다른 말로는 순수 형태라고 하고 추상 형태라고 합니다. 뭐 계속 제가 말씀했었잖아요. 그죠? 점. 그래서 얘네들은 뭐로 된 애들이죠? 점, 선,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입체, 이런 식으로 된 애들이 바로 추상 형태, 수순 형태, 이념 형태, 또는 삼각형, 사각형, 원기둥, 이런 실제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자, 현실 형태는 만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누가 봐도 뭐예요? 칠판 지우개라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칠판 지우개 안에 여기 보면 사각형도 있고 점도 있고 선도 있고 면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존재는 하지만 얘는 그냥 그 칠판 지우개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만져지는 형태라고 보지 않는 이념 형태, 순수 형태, 추상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현실 형태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사람이 만든 인위 형태와 자연이 만든 자연 형태 2가지가 있다라는 거. 요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디자인 일반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죠. 그리고 보통 많이는 한 3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설명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디자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원리라는 것은 어떤 규칙적인 그런 반복되는 어떤 기본 원리인데, 미국이 야구를 참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해서 그래요. 일본이 우리보다 야구를 더 잘해요. 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하게 되면 뭐가 쌓입니까? 경험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 그 경험이 축적되게 되고, 완전 생초짜로 독학을 하는 사람, 이 공부도 독학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술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알려줘서 하는 거라. 누가 더 잘하면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원리를 가르쳐주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통된 디자인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할 때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의 첫 번째는 리듬입니다. 리듬은 강조, 반복,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은 대칭과 비대칭과 비례, 조화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 그 다음에 통일과 변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리듬은 말 그대로 강약, 이렇게 어떤 리듬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를 우리가 가지고 소통 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그죠?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 항상 소통할 때도 마찬가지 리듬감이 있어야 집중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띄어 쓴다든가 강약감을 주지 않고 그냥 똑같은 글자를 쫙 써버리면 어떻습니까? 읽기 불편하고 소통할 때도 좀 단편적이고 단순해집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을 리듬감을 주게 되면 읽기도 편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강조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말할 때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영우 선생님이 이러면 어때요? 졸려요. 근데 선생님이 말할 때 야! 정말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면서 뭔가 액센트, 강조를 주게 되면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것처럼
리듬감을 줄 수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강조라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자, 점이라는 것은 뭐냐?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 우리 그라데이션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물어볼 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형태를 이렇게 준 다음에 형태 안에다가 하나만 뭐 검은색을 넣어주죠. 이거는 요 중에 어떠한 리듬감이냐? 뭐 하나만 강조했으니까 강조겠죠. 반복적인 건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뭐 크게 그렸다가 중간에다가 강약, 중간약 이걸 반복해주면서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하하 반복입니다. 그러고 점이라는 건 이제 그라데이션이죠.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변화를 주면 아 이거는 그라데이션이구나. 바로 점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균형은 아름다움, 미와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눈 2개 달렸고 코 하나 달렸고 입 있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 난 못생긴 걸까요? 똑같은 눈, 코, 입 달렸는데 누군 잘생겼고 이 균형이 없어서 그래요. 눈, 코, 입의 균형. 이 균형을 우리 성형외과에서 살짝만 고쳐주면 정말 기존의 모습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균형이라는 것도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현대에 맞는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균형은 대칭과 크게 비대칭이 있는데 대칭은 좌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힘 또는 무게감, 균형 이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도 보면 시소를 그려놨는데 같은 무게감과 같은 심리적이든 시각적이든 다 안정감이 드는 그러한 균형감을 우리는 대칭이라고 합니다. 비대칭은 뭐냐면 어떤 뭐 편집 디자인, 그러니까 뭐 잡지책을 만들 때 인쇄물을 만들 때 한쪽 면에다가 그림과 글자와 사진을 넣어버리면 여기와 여기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균형이 안 맞으면 사람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만한 로고나 마크를 자그맣게 놓게 되면 분명히 크기는 달라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이것도 균형이 맞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적으로 비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비례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2개가 좀 나옵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비례하면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황금률비입니다. 황금률비 1대 1.618 요거는 그냥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도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이 황금률비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도 한 30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다 보면은 이 디자인 파트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준에서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고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토 나올 것 같은데 게다가 또 디자인 파트를 봤더니 양이 너무 많은 거야. 막 지치죠.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비례는 황금률비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아주 가끔 나오는 게 모듈러라는 겁니다. 모듈러는 르꼬르비지라는 사람이 만든 척도예요. 척도. 그래서 척도라는 건 수치화시키는 건데 항상 비례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뭐뭐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모듈러는 뭐냐면요. 어떤 한 사람을 표준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가지고 하는 막 교재 나와요.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척도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다 하면 여러분 머리 터지니까 그냥 모듈러는 누가 르꼬르비지가 만들었다. 르꼬르비지 이 사람이 또 어떤 문제가 나냐?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라는 말, 요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례 그러면 황금률비, 모듈러,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비례의 종류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루트비, 정수비, 뭐 상가수열비, 다른 말로는 피보니치 수열이라고 그러죠.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금강비례. 요 비례의 종류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기사가 어쩌다가 나오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등차 수열비,
등차 차이가 같은 비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거야? 1, 4, 7 그죠? 1, 4, 7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등차잖아. 등차 뭐야? 10. 얘와 차가 얼마? 3. 얘와 차가 얼마? 3. 얘와 차가 얼마? 3. 그 다음 뭐야? 13이겠죠? 얘와 차이 3. 이런 식으로 같은 차로 이렇게 수열이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비례가 갖는 애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등비라는 것은 두 항의 비가 일정할 때에 를 얘기한다라는 거.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되게 시각 디자인에서는 조금 중요시 여겨지는데 컬러에서는 비례하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황금률비 1대 1.618, 두 번째는 모듈러, 세 번째는 비례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 잘 기억해 두세요.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한번 사이클을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조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사조화와 대비조화. 자, 조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것은 유사한 데서도 조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대비조화라는 것도 있어요. 전혀 다른 뭐 이런 거죠. 홀쭉이, 와, 뚱뚱이 뭐 이런 전혀 다른 대비를 이루는 애들이지만 상당히 조화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유사할 때 조화를 이루지만 대비 조화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주제에 맞게 전달하고자 하는 통일감과 거기에 변화를 통해서 디자인의 어떤 형태를 만든다든가 디자인을 이용해서 뭐 소통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원리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 균형, 조화, 통일과 변화. 리듬에는 강반점. 이거 암기하는 방법은 짜장면집 이름이 강반점이에요. 강씨가 운영하는 강반점에 전화를 했더니 좋아서 율동이라고 합니다. 리듬을 따를 말을 뭐라고 한다? 율동. 율동하면서 춤추면서 오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개념 요소의 점, 선면, 입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자, 점이라는 것은 보통 점이죠. 그러니까 뭘 나타낸다? 위치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선이라는 것은 뭘 나타낸다? 점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선이 되죠. 얘는 방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면이라는 것은 뭐냐? 선이 보세요. 이 선이 이렇게 돌아버리면 원이 되고요. 선이 네모나게 돌면 사각형이 됩니다. 선이 또 사선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면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은 기본적으로 뭘 나타냅니까? 공간이죠, 공간. 자, 교재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나타내죠, 공간. 면이라는 것은 공간. 그 다음에 입체는 뭐냐? 면이 그 3차원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두께와 뭐가 나와요? 부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각각이 갖는 위치, 방향, 공간, 두께와 부피, 요 특징. 그 다음에 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의 한계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선생님이랑 팔씨름 했어요. 그럼 제가 이기면 자, 너의 한계야. 너의 한계. 그러잖아요. 날 못 넘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점은 선의 한계. 그럼 선은 뭘까요? 면의 한계. 면은 누구? 입체의 한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네거티브한 점, 포지티브한 점이라는 게 있는데 네거티브라는 건 반대한 것이죠. 포지티브는 찬성하는 겁니다. 포지티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네거티브는 부정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자꾸 네거티브한 정치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포지티브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이고요. 네거티브는 좀 소극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은 딱 찍었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점을 딱 찍으면 이걸 포지티브한 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과 선이 만나면서 만들어진 이러한 간접적인, 그러니까 소극적인 점들을 우린 포지티브한 점 그럽니다. 그 이외에도 네거티브한 선, 네거티브한 점, 네거티브한 면, 네거티브한 선, 네거티브한 입체, 네거티브한
포지티브한 입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직접적으로 점선면 입체를 그리거나 표현하면 포지티브라고 하면 되겠고, 어쩌다가 삼자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네거티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종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건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자, 선을 보게 되면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선, 수직선, 수평선, 사선, 곡선 등등등등등 있는데, 자, 직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느낌이 나느냐 그러면 정직, 명료, 확실, 단순, 남성적, 상승, 형식, 도전 이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그리고 곡선이라는 건 반대로 우아, 매력적, 여성적, 자유, 고상, 불명한, 섬세한. 그래서 직선과 곡선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이라 해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 상승감이 들죠. 그래서 뭔가 고결, 희망, 긴장감, 종교죠. 그거의 반대가 이제 수평선이죠. 수평선은 어떻습니까? 우리 바다나 이런 지평선, 수평선 가게 되면 어때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지, 안정감. 사선이라는 거는 여기 공이 막 굴러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적 불안감. 이러한 선의 느낌에서의 뭐가 느껴져요? 감정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러한 선의 종류와 성질을 좀 애워두시기 바랍니다. 얘도 가끔 시험 문제에 옛날에 나왔고 최근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우리 근대 디자인사에 이어서 현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일반에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원리, 요소, 형태, 그리고 그 점선면, 입체라는 추상 형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선의 종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기본적으로 양은 좀 많지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뭐 하라 그랬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론서를 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워요. 들을 때는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이론서를 보고 암기는 하는데 돌아서면 다 까먹는 것 같죠? 정상이에요. 원래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고 한 번에 암기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빨리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듣고 기출문제만 풀면 반드시 60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체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가 아니라 60% 정도만 그렇구나 정도만 알아도 이후에 실기 공부할 때 엄청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강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